자, 121페이지, 양가로 6번, 중개, 계약 중개 시, 개공의 보수 등. 자, 이제 보수 등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 보수 등 이렇게 돼 있고, 등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중개를 완성해 주게 되면 받게 되는 게 보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 플러스 우리 모두 받죠? 실비라는 것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우리 보수 등이라고 하고, 2번에 보면 중개보수의 수수 기준, 이거 이제 예전에 다 배우셨던 건데 복습 한번 해보면 모든 중개 대상물을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해서 받지요.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고 주택 외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건데 요율의 차이가 약간 좀 나지요. 거기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택 외 중에서 오피스텔이 좀 달랐죠. 그래서 요율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매매 교환은 0.5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0.4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우리 쭉 배워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수수 기준은 봤으니까 넘어가고 122 페이지 오시고 3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를 완성해 주고요. 중개를 완성해 주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간에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열에 한두 건 정도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있어요. 우리 비중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무조건 우리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 너무 좀 불완전한 지위에 있잖아요. 개공의 지위 자체가. 그래서 법률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런 말 나오죠. 고의 과실로 거기까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 한번 붙일게요. 자, 만약에 10건의 계약 중에서 하나가 무효 혹은 취소 해제되었다 라고 치면 그 해제된 계약이 다시 10개 있다고 치면 그 10건 중에서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되는 경우는 없거나 하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건에 하나 정도는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무효 취소 해제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당사자들의 규칙. 예를 들자면 변심 같은 거. 변심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집을 판다고 했다가 다음날 하는 걸로. 나 안 팔게요. 또는 산다고 했다가 다음날 안 살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 개공이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개공의 지위가 너무 불완전하니까 법률에 아예 누구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만 받을 수 없다. 개공의 고의과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규칙에 의한 무효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같은 거를 이제 받는 거라 그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실비도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었고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요.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게 맞고 계약금 등의 말하자면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받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밑에 이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양가로 5번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보수의 초과수수 이런 말 나오는데 우리 금지 행위 쪽에서 금품 초과수수라는 거 배워봤죠? 네, 금품은 뭐에서 수수하면 당연히 안 돼요. 초과해서 수수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즉 금품을 초과해서 수수하게 되는 거를 처벌 먼저 할 건데 몇 년 몇 천에 처벌을 할 수 있냐면 1년 1천 금지행위에서 우리 보셨던 거. 자, 그러면 그 처벌만 받으면 나는 금품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있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돈은 해주는 게 맞고 돌려주는 게 맞다. 반환은 해야 된다. 그럼 질문, 돌려주면 처벌은 안 받고 아니면 돌려주고 처벌까지 받고 당연히 처벌까지 받는 거죠. 처벌은 기본으로 받고 돌려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인터넷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10억이 생긴다면 1년의 징역을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갔다 올 의향이 있어? 이렇게 물었대요. 초중고한테 물었대요. 그런데 가장 높게 나온 학생이 어디일 것 같아요? 중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무려 56%가 10억을 준다면 1년을 징역 갔다 오겠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무려 56%가. 초딩은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4%가 10억을 준다면 1년 징역을 갔다 오겠다. 중학생은 한 30 몇 %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초딩은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4%가 나온 것 같고, 이거를 아마 몇 살 정도한테 물어보면요, 한 30에서 한 50대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몇 % 나올 것 같아요? 90 넘을 것 같죠? 그죠? 제가 볼 때 한 98%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는 뭐냐? 2%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들이 2%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회의해지기는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실무적으로 보면 금품 초과 수술을 하게 되면 처벌도 받고 무효가 돼서 돌려줘야 된다. 이거를 다 알아요. 누구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도 끊임없이 이게 생긴다 이거죠. 끊임없이. 왜냐면 안 걸릴 거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 이제 보수의 수술 시기 관련해서요. 우측 박스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시행령제 27조의 2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201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4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보수의 지급 시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보수의 지급 시기 관련해서 다툼도 많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딱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조문을 좀 읽어보면 약간 좀 문제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령 제27조의 2입니다.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에서 단락을 한번 끊어주시고요. 거기까지가 원칙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원칙은 뭐에 따른다가 원칙입니까? 약정. 약정에 따른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약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을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잔금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약정에 따르지만 예외적으로는 잔금일날 받아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센스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약정하는 게 개공한테 유리, 안 하는 게 개공한테 유리. 여러분의 센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약정하는 게 유리, 안 하는 게 유리. 오늘 좀 이렇게 배우신 거, 조금 전에 배우신 내용을 좀 잘 생각해 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별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약정을 이렇게 언제 주고받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절대 유리한 거죠. 왜 하는 게 절대 유리하겠어요? 자, 봐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 받으라고 그랬어요? 잔금일. 잔금일이 도래하지 않는 계약이 열에 한 건 정도 생긴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 중간에 깨져버린다고. 그러면 돈 받기가 애매하잖아요. 계약도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애매하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유리해요, 개공한테. 약정을 해서 언제 약정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선불로, 후불로? 선불로. 그러니까 계약서 써줄 때, 계약서 쓸 때 중개보수는 주고받기로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개공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그거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계약이 깨지면 못 받을 수도 많고, 현실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보장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계약이 지금 깨져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수 150만 원은 주셔야 되는, 이 말이 안 나온다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중개보수 지급 시기하고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꼭 명시해 주는 게 좋고, 이건 수업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칙 뭐 예외 뭐. 원칙은 약정, 예외가 잔금. 요거는 그 27조에 지금 제가 달라 끊어서 말씀드린 데 있죠, 그죠? 거기다가 별표도 한번 붙여주시고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주제로 오셔가지고요. 계약서를 쓸 때,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새롭게 시험 범위에 들어온 부분이 전자계약 파트가 있는데, 올해 이제, 그 29회 시험까지는 전자계약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내년에 준비하는 30회 시험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인데, 30회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 가장 출제가 확실한 부분은 전자계약하고 금지행위,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그 과목에서는 좀 올해 가장 확실하고 여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출제한다라고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공고까지 됐으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낸다고 보시고 많이 나오면 2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을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자계약은 뭐를 없애고요. 종이계약서 없애고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그래서 이걸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계약서를 앞으로 이제 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하는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하는데, 거기 내용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세계 최초의 뭐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진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럼 단편적인 거고, 이렇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랑 이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봐요. 우리보다 과학문명이나 이런 정보통신이 훨씬 발달한 미국 같은 데는 왜 그럼 전자계약을 못하냐? 못해요. 왜 전자계약을 못하냐면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계약서로 반드시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걸 없애버리고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옆나라 일본은 왜 못하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없어요. 역시 그런 제도 자체가 법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자상거래 있죠?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 계통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진보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법 체계. 가장 진보된 법 체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의 98%는 일본에서 베껴온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베껴오는데 뭐 대충 베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일본 민법은 거의 99.9% 동일하고요. 또 뭐 가령 민특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대부분 다 민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베껴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베껴가는 그 법 체계가 바로 이 전자상거래 쪽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의 어떤 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자계약 파트도 아마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아마 법을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분명히 베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계약 파트가 상당히 그 뛰어난 어떤 시스템이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요. 의 한번 좀 들어가 보면요. 제가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전자계약에 관련된 의의를 제가 이거 의의를 기술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의의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어떤 말들이 조금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공감이 좀 되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첨단 기술과 접목,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에, 거기 밑줄 한번 잡을게요.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 공인된 문서 보관 센터, 이거를 줄여서 공전소라고 해요. 공전소, 줄여서 공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공전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자 파일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을 공전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물었어요, 저한테. 공전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공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왜 제가 공전소가 어딘지 알면 안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공전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를 다 보관하는 곳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지하 200m 정도를 파고 내려가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 지하 200m 정도 파고 들어가서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에는 온갖 등기 서류라든가 대장 서류라든가 우리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모든 서류들이 다 거기에 이제 보관되어 있을 텐데 왜 그걸 지하 한 200m 정도 파고 내려가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쟁 나면 이런데 만약 이런 건물 5층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폭격 맞아서 다 무너지면 다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아주 안전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5줄 정도 읽어드렸는데 딱 여러분 공감되어지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좀 딱 눈에 들어와요? 확정일자? 예. 그럴 수 있죠. 확정일자가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지 개인적으로 다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최근에 확정일자에 좀 안 좋은 추억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확정일자를 갑자기 얘기하길래. 그럼 뭐가 또 확 들어오는 거 없어요? 응? 인감 같은 거 굉장히 확 들어오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인감 앞에 종이, 이런 거. 그러니까 종이나 인감, 사실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제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종이 계약서를 없애버리고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개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예컨대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되고 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또 우리가 배운 게 또 뭐가 또 배웠냐면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을 해줘야 되냐면 3년.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해야 되냐면 5년. 이게 사실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 거 보존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적으로 국가가 다 보관을 해주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따로 보존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적 근거가 아까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그랬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전자전북법이라든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혹은 전자서명법 이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전자계약을 가능토록 하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뒷장 넘기시면 그럼 이제 전자계약의 장점은 어떤 게 있겠냐. 1번, 2번, 3번, 4번 제목에다가 전부 채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이요.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별표도 한번 해주세요. 제목에다 3번 제목에다가 당연히 이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계약의 장점. 왜냐면 우리 내년 보는 시험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가장 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요거죠. 전자계약의 장점 이런 거. 그러면 장점 4개에다가 뭐 하나 껴놓고 출제하겠어요. 단점 하나 껴놓고 출제하겠죠.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년 시험에는. 왜냐면 첫 번째 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우리 좀 추상적이면서도 간단한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첫째, 편리성을 들 수 있어요. 편리성. 왜 편리성이 있냐면 종이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친구가 얘기했듯이 확정일자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편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제성은요. 제가 경제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종이 계약서를 안 쓰니까 종이값 굳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뭐 굳어서 뭐 하겠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정부에서는 이 전자계약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자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피고 있어요. 굉장히 나한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떤 경제성. 그리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성이 있다. 돈이 좀 굳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지금은 한 1년에 한 5천 건에서 한 10,000건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 종이계약서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냐면 법무사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법무사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냐면 개공이 이제 매도하고 매수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매매계약서를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쓴 게 아니라 이제 작성을 했죠. 그 인터넷에서. 그럼 그게 자동으로 어디에 빨려 들어가겠어요? 매매계약인데 자동으로 어디로? 등기소로. 등기소로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그 공인인증을 가지고 이제 그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야 될 세금만 딱 실어주는 거야. 그럼 거기 딱 클릭하면 뭐 가령 지방세다 그러면 클릭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돈 내면 되는 거야. 카드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필요 없냐면 등기 절차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조만간에 도래한다는 거죠. 조만간에. 향후 5년 안에 무조건 도래한다. 그런 어떤 굉장한 경제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등기 신청 수수료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법무사 수수료만 아주 싸게 하는 법무사가 30만 원, 그냥 통상 50만 원은 받는다면 법무사 수수료가 그거 굳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정성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그 전자계약의 장점 제목에다가 요것도 하나 좀 해놓으세요. 네, 그 제목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이 전자계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얘네들이 정부에서 가장 고려했던 게 뭐냐면 계약서만 전자계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실무에서 확인설명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봐요. 이걸 전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종이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전자계로 한다. 그러면 누가 불편하다고 안 하려고 하겠어. 개공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세트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세트 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종이 확인설명서가 아니라 전자 확인설명서로 들어가니까 확인설명을 부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걸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써야 되는 건 쓰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쓰지는 않았지만 위조, 변조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왜 위, 변조가 될 수 없냐면 아예 홈페이지에 그 로그인 할 때 본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국토부 이 담당 그 부서에 전화를 이 책 만드느라고 몇 번 전화를 해봤는데 이 안정성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컴퓨터 기술 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냐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킹이 원천적으로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왜 해킹이 원천적으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 사무관은 그건 자기도 모르는데 아무튼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라 세계 최초로 뭐 이렇게 그 발명된 기술인데 해킹이 안 되는 기술이래요. 예. 그러니까 위 변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왜냐면 제가 그럼 왜 안 되는데 어떤 기술이냐니까 물어봤더니 아무튼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안 된답니다. 아무튼 비밀이 아니고 모른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누출이 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해킹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안정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4번의 개공의 주도성.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게 전자계약이 개공한테 유리한 시장이 열리는 거냐면 자, 이 전자계약은요. 이 전자계약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가령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여기 접속을 해서 얘네 둘이 계약서를 쓰는 어떤 그 기술이라면 이건 우리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택시기사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데모하고 있죠? 그 카풀 때문에, 이제 우리 저 유료 카풀 때문에 이제 이달 17일부터 그게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택시기사들 데모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분은 또 뭐 분신 자살하고, 또 보니까 막 택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근조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 뭐 그리고 또 앞에 태극기 달고 태극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근조라고 막 붙이고 다니고 나라가 죽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만약에 저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저거는 우리는 택시기사 이상으로 데모해야 돼. 그러니까 막 한 10명 정도 분신 자살해야 돼. 예? 만약에 저거가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말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환경이 다 저렇게 가는데 매도 매수가 직접 전자계약을 하려면 개공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구도냐면 개공끼리 들어가야 돼. 개공끼리만. 그러니까 매도는 직접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수도 이게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개공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개공의 주도적 시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약 확인 설명서든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개공밖에 없는 거야. 완벽한 개공 주도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무사들이 이걸 엄청 반대했거든요. 법무사들이. 왜 이걸 법무사들이 엄청 반대했을까요? 법무사들 다 죽는다고 이제 저거가 활성화되면. 왜 다 죽어요? 저 서류가 다 등기소로 빨려 들어가는데 법무사가 뭐가 필요해? 예. 그 이제 법무사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의뢰할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뭐 법인 등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예 이제 없는 거죠.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예. 아니면 뭐 그냥 그 약식에 뭐 소장 같은 거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 원래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소장만 작성해주는 거. 소송 대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무사는 뭐보다 훨씬 이제 못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공보다 훨씬 못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년 안에. 예, 이게 지금 5년 안에 이게 분명히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서 이게 개공의 어떤 주도적 시장이 열리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 가운데 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죠. 불법 중개업이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불법 개공은 불법적인 중개업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사이트에. 왜 못 들어가냐면 개공이 여기 입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등록번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예, 없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잖아. 얘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은 못 해요. 전자계약은 이제 못 한다니까? 근데 전자계약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할인해주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컴퓨터 환경에 얼마나 익숙해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 보면 향후 5년 안에 저렇게 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책에다가 쓰고 싶었는데 욕먹을까봐 못 쓴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걸 또 쓰면 욕을 또 먹을 수가 있어서 안 넣었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되면. 세대 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걸 넣으려고 고민을 맨날 며칠 하다가 욕 들어먹기 싫어서 안 넣었단 말이에요. 세대 교체가 왜 이루어지겠어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럼 이제 이거 뭘 해야 돼? 컴퓨터를
익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컴퓨터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배우면 되는 거지. 컴퓨터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컴퓨터 켤 줄은 알잖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죠? 켜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를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입력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아무튼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 흐름도가 이제 그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 가운데 보면 태블릿 PC 옆에 보면 뭐 개공 뭐 이렇게 이제 뭐 사진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그림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이 매도 매수가 직접 들어가서 계약서를 생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공.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흐름도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내기는 좀 쉽지 않고. 아까 그 전자문서를 보관을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거는 주체가 개공이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거예요? 국가가 보관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럼 우리 국가가 보관을 해주면 우리는 따로 보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편리하냐고 우리가. 그렇죠? 또 서명 밑날인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게 전자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시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125페이지 넘어오면 4번 제목에 중개대상물의 권리분석 및 대항력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권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권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권리를 분석할 필요. 이제 우리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분석.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1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2번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 임차인이 안전해요? 아니면 위험해요? 이런 거를 분석해 보는 거야. 이 임차인도 하나의 권리가 있으니까, 임차권이. 그러면 이건 안전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일단 딱 액면가로 봤을 때, 왜 액면가로 봤을 때 위험해요? 얘가 뭐를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얘는 쫓겨나야 되니까 일단 위험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도 위험하지만, 얘가 살고 있는 게 집인데, 집이, 근데 이게 시세가 5억 나가는데 이 저당권이 7억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위험해, 안전해? 아주 위험한 거지. 이런 것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보는 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이 집에 한 명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들어가려고 해.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결정은 안 했는데 이걸 개공이 중개를 해줄 거냐 말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중개해줘야 오라 아니면 안 해주는 게 오라? 안 해주는 게 옳지. 지금 얘도 지금 쫓겨날 판인데 얘가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 그러면 이거를 안 해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수입이 안 잡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 다 제끼면 이걸 이제 제낀다 그래. 물건을 이거 제끼고 또 뭐 가령 가등기 있는 물건 제끼고 가압류 있네? 아 이거 제껴야 돼. 비세네? 아 이거 제껴야 돼. 전철역에서 뭐네? 아 이건 안 돼. 이렇게 제끼면 뭐 할 게 없어요. 중개할 게 없어요. 완벽한 물건이 어딨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개 실무 시간이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걸 중개를 해주되 좀 안전하게 중개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은 시세에 비해서 지금 꽉 차게 넘게 지금 잡혀 있고 또 미리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중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야 내가 보수가 생기니까. 응? 보증금 없이를 세를 안 주잖아, 사람들이. 그죠? 보증금은 조금 있어야 되겠지. 근데 보증금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그죠? 보증금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좀 하면 되겠어요? 월세를 이제 최대로 해서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증금을 최소화시키면 안전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이 보증금을 최소화시키면 안전할 수 있어. 왜 안전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법 제도 중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 이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한테 인정하는 거냐면 보증금이 뭐한 사람한테, 소액인 사람한테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그거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로 가지고 월세를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임대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수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 권리 분석은 꼭 해야 돼? 아니면 가급적 하는 게 좋아? 꼭 해야 돼. 이건 필수야. 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 되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해도 부족해요. 그 정도로 중요해. 대항력에다가 별 3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 예, 별 3개. 예. 자,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있잖아요. 예, 이 자리가 고정석이에요? 고정석 아니에요? 고정석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친구 여기 앉아 있는데 내일 수업이 뭐죠? 내일이 목요일 날 수업이 뭐야? 학개론? 학개론? 네. 근데 왜 그 표정이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야. 네. 학개론이랍니다. 학개론 시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앉아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야 돼?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그럼 그 주장을,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주장을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이 친구한테. 그지? 왜? 이 친구가 원래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먼저 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앉았기 때문에라는 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한테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럼 그걸 세자로 뭐라고 그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력 관련해서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의미는 그런 거고. 자, 이건 쓰지 마세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드라마, 80년대 초반까지예요. 드라마나 영화는 되게 다 어떤 드라마하고 영화가 많았냐면 막 심금을 울리는 영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영화는 뭐가 되게 많아요. 이 지금 영화들은 뭐가 많죠? 지금 영화들은 뭐 좀 약간 좀 르누아르 같은 영화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폭들 나와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범인 잡는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영화는 거의 없었고 심금을 울리는 영화들이 많았다고. 예를 좀 하나 드리면 이제 집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집이야. 좋은 집인데 여기 지하에 단칸방에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어디 갔냐면 외국 갔어요. 아빠가 외국 갔어. 뭐 하려고 외국 갔어? 돈 벌려고. 그리고 이 임차인의 부인이 누구랑 살고 있어요? 아이하고 이렇게 단 둘이 살고 있는 거야. 이 임차인은 외국 나라로 돈 벌러 가고, 근데 부인이 이제 아이하고 살고 있는데, 참고로 이 드라마나 영화의 공통점은 이 아이가 굉장히 말을 잘해. 말을 잘해야 돼. 왜냐면 대사를 자꾸 쳐줘야 이 영화가, 드라마가 심금을 울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의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 안 좋은 집주인이야. 굉장히 좋은 집주인이 이제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바뀌어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거야. 집주인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집주인이 뭐 A에서 B로 바뀌어요. 근데 새 집주인은 반드시 뭐해? 나쁜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그 시나리오의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이 집주인의 새로 들어온 집주인의 자식이 얘하고 친구야. 뭐 이렇게 뭐 학교 친구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스토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부인한테 뭐라고 해 이제 나가라고 해. 이때 나가서 짐 싸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나가라고 할 때 반드시 그날 또 뭐가 와야 돼. 비나 눈이 와야 돼.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엄청 울어가면서 이제 대사를 뭐라고 쳐주냐면 엄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하면서 막 울면 이제 그 영화에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딱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안 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저것도 이제 어디 가서 살 거냐.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해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 아빠가 이제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이 집으로 이제 먼저 오지. 근데 이제 부인하고 애는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제 막 이제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면 산동네로 또 반드시 가. 산동네에서 이제 물어물어 가서 아버지가 이제 대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일가족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뭐 이런 스토리 영화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지금 드라마나 영화의 그 말하자면 스토리에서 지금 법 체계하고 봤을 때 안 맞는 거 하나를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안 맞는 게 하나가 있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고 얘가 나갈 이유는 없어. 그런데 왜 70년대, 80년대는 이런 드라마를 썼을까요? 그게 중요해. 그게 대항력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랬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물권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물권의 변동,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이 채권자라는 건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물권의 변동이 생기면 채권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혹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권리가 권리잖아요. 그럼 권리면서 대항력이 있는데, 그렇죠?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는, 물권주한테는, 새로운 집주인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도. 그렇죠? 자, 만약에 사례를 바꿔서 우리 학원이 고정석이었다면 이 친구가 여기에 앉은 거야. 그런데 고정석의 주인이 왔어요. 늦게 왔어. 7시 끝나고 와서 비키라고 하면 비껴야 돼? 아니면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 비껴야지. 왜 비껴야 돼? 고정석이라서가 아니고 이 친구가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자,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항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 진정한 의미의 대항력은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주장 없었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이제 지금은 이 드라마를 요즘에는 안 만드는 이유가 법 체계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라든가 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건 집이잖아요.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8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주임법이라고 하는 법이. 그리고 2002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 상임법 뭐 이런 말들이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해서 이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누가 바뀌어도요. 이제 건물주, 집주인이 바뀌든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들은 뭐 할 필요 없다.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런 대항력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가로 1번의 대항력의 의의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할 때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거기까지 재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 참고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하고 또 대항력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임차권과 대항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의 변동이 생겼다. 이런 말이죠. 예. 이랬을 때 임차인은요. 임차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왜 주장할 수 있냐면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과 관련해 가지고요.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가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1번 저당, 2번 임차인이 있죠, 그죠? 네,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1번 저당권자가 뭐를 신청할 수 있냐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그러면 이 집이 이제 팔릴 거잖아요. 팔릴 거지, 그지? 예. 그러면 1번 저당권은 돈 받고 지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번도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아니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나가고 대항력을 주장해 버리면 이 집이 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번 저당권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니까 1번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면 누구도 1번 저당권의 어떤 권리든 주장하면 안 돼. 얘가 나가겠다고 하면, 돈 받고 팔겠다고 하면 다 나가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얘는 대항력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권자, 지금 선순위 권자의 권리 실행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럴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대항력은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임차인인가 한번 볼게요. 1번에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진정한 의미의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이 의미가 있냐면 임대인이 바뀔 때는 언제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선순위권자가 없잖아, 지금 얘한테는. 선순위권자가 없으니까 얘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을 중개해 줄 때, 상가를 중개해 줄 때 가장 뭐하게 중개해 주는 게 그 임차인한테 안전한 거예요. 가장 빨리 1번 순위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126페이지 한번 와볼게요. 126페이지 한번 오시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차인의 현실적 문제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이 현실적 문제라는 게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첫째,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등기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등기를 하려면 문제가 좀 있는 게 임대인이 등기하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등기하는데 돈 들어가잖아. 이런 세 가지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80년도에 넘어오면서 무슨 법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랬죠?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대항력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뭐 없이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었냐면, 뭐 없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127페이지 상단에 대항력의 성립 요건 부분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별표를 2개 잡을게요.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에서 여기서 임차인은 주택이랑 상가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항 요건이라고 하죠. 이걸 대항력의 성립 요건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대항 요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게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달라요.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주택, 상가 나눠서 주택의 대항 요건과 상가의 대항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면,
주택은 원래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의 문제, 임대인의 동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주택은 뭘 하면 될까? 이건 이제 그냥 뭐 시험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 뭐 하면 되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아니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네. 그리고 해당하는 주택을 뭐 하고 있어야 돼? 네. 점유 하고 있어야지. 점유. 네. 점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도라고 하죠. 인도. 전입신고랑 점유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겨요. 상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정일자 아니고 이것도. 상가 임차를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그죠? 예.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업자 등록. 예. 이걸 신청하고, 그리고, 뭐요? 점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사업자 등록의 신청과 점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걸 하면 마치 등기된 거와 같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걸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노란색 분필로 적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항 요건. 자, 전입신고는 어디 가서 하지요?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해? 동사무소. 근데 이제 앞으로 동사무소 이런 말 쓰지 말고 이렇게 답변을 쓰세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왜 이렇게 여러분 용어를 쓰셔야 되냐면 동사무소라는 말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와? 주민자치센터라고 나온다고. 동사무소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해? 세무소. 근데 어떤 세무소? 관할세무소. 관할세무소.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아무데나 이게 아니고 꼭 가야 되는 세무서가 있어요. 관할세무서. 여기를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생기냐면 이걸 갖춰야 돼. 이걸 갖추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자, 이날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날 생길 것 같아요? 이날 아니면 다음 날? 다음 날. 자, 왜 다음 날 생길 것 같아요? 맞았어요. 다음 날이 맞았는데 왜 다음 날? 그러면 전입신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9시부터 6시까지. 사업자 등록은 9시부터 6시까지. 그죠? 네. 점유는요? 이거는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없죠. 그럼 밤 11시 59분 58초에 점유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있잖아. 거기서 막 그 집 앞에서 혹은 상가 앞에서 시간을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거 딱 0시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고서 58초, 59초 넘어갈 때 싹 들어갈 수 있잖아.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날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알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다음 날이지.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더라. 대항력 발생한다더라.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죠, 이게.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원론적인 부분으로 다시 가볼게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다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을 갖는 것이 임차인한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자, 어떤 게 좋은 일인지 다시 원론으로 한번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가 좋은 일이죠. 어떤 게 좋은 일일까요? 아까 제가 이쪽 그 70년대, 80년대 드라마 얘기 막 해드렸잖아요. 응? 대항력이 있어야. 이거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대항력이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럼 조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야?
이게 있어야 누가 바뀌어도, 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이든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안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안 쫓겨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안 쫓겨나는 것만 이게 대항력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안 쫓겨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 왜? 나를 내보내려면 뭘 주고 내보내야 돼? 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임차인한테 대항력을 가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대항력은 그 대신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임대인이 바뀌면 무조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누가 있을 때는요. 선순위권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선순위권자가 있을 때 대항력만 갖고는 보호가 안 되네. 그죠? 다시 선순위권자가 있는 집이나 상가는 대항력만 갖고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가 또 생겨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생겨납니다. 네,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항력 발생 시점을 한번 좀 사례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내려가면 그 표가 하나 나오죠. 127페이지 표. 그 표가 일단 중요합니다. 네, 거기 표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 전입일자랑 타 권리 등기일이 같답니다. 네, 그럼 거기서 타 권리 등기일은요. 가로 하나만 열어주세요. 타 권리 등기일을 가로 열고 저당권이라고 그냥 써주세요. 네, 보통 이제 출제하면 저당권을 내니까 그거 말고는 낼 게 없고 자 그러면 저당권 등기한 날과 전입일자가 같은 날이래. 그럼 얘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걸 또 알아야 돼. 밑에 여백에다가 봅시다. 저당권이 있으면 얘가 등기가 되면 얘한테도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건 꼭 임차인한테만 대항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야. 그럼 저당권한테도 대항력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있단 말이야. 언제 생기냐고. 등기한 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등기일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기법 개정이 좀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요. 이걸 등기 접수 시에, 그죠? 접수 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등기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등기 접수 시. 자, 그러면 등기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날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날 생긴다는 거예요? 그날 생긴다는 거야. 일단 그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볼게요. 전입할 날짜와 이 날짜와 등기 날짜가 같대.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12월 19일 날 전입을 했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잡힌 거예요. 역시 12월 19일 날. 얘는 언제 대항력이 생겨? 다음 날. 얘는 언제 생겨? 그날. 그렇죠? 네, 그럼 뭐가 더 빨라? 얘가 빠른 거야, 얘가. 그럼 얘는 대항력 있어, 없어? 없다. 선순위가 있으면 대항력 주장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야 돼. 두 번째, 전입일자 다음 날과 타 권리 등기일이 같대.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네. 전입을 19일 날 했는데 또 같이 했는데 저당권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20일 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날, 여기는 다음 날인데 여기는 그 다음 날이고 이건 전날 한 거지. 그럼 얘는 언제 생겨? 대항력이 20일 날 시간 0시에 생긴다 그러잖아요. 0시에. 근데 얘는 아무리 빨리 등기를 접수해봐야 몇 시나 돼야 등기 접수가 가능해요? 9시. 전자적 등기를 해도 9시나 돼야 전산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아침 9시까지는 전산이 막혀 있어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가서 하나 뭐 전자적으로 하나. 그렇다면 이때 12월 20일 날 9시나 돼야 되겠죠. 그치? 9시 전산 열리는 시점. 얘는 몇 시? 0시. 그렇다면 대항력 있어 없어?
있는 거가 되는 거. 얘가 선순위가 되는 거니까. 해서 대항력 있음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줄. 전입일자 다음 날과 타 등기 권리를 봤더니 전입일자 다음 날이 더 빠르대.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맨 밑에 전입일자 다음 날과 타 권리 등기를 비교해 봤더니 타 권리 등기일이 더 빠르대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선순위 권리에 타 권리의 등기에 이제 말하자면 그 선후 관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거 좀 중요하고요. 자, 넘겨보면 대항력의 여러 가지 한계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 대항력의 여러 가지 한계에서 선순위 권리에 대한 한계. 아까 말씀드렸죠.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계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기타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례를 좀 잠깐 볼게요. 밑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순위번호 2번에 무슨 등기가 지금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뭐 보전 가등기 거기 가등기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좀 해주시고 가등기의 의미가 뭘까요? 가등기의 의미 이거 아직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가등기라는 말 배우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는 못 들어보셨어요? 가등기에서 이 가등기의 의미가 가짜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임시적인 등기예요. 임시 가짜라는 가짜가 아니고 임시적인 가등기거든요. 그럼 이 가등기가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식당에 예약하면 식당 주인은 어떻게 해요? 식당에다가 40명 예약을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식당 주인은 식당 테이블에다가 여기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무슨 석이라고 써놔요. 예약석 해놓고 못 앉게 하잖아요. 그죠? 못 앉게. 그럼 여기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예약한 사람만. 그럼 이제 이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가등기를 해준 거야. 가등기를 했다는 건 예약을 했다는 거지. 누군가가 을이. 그러면 못 앉게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가등기 밑에다가는 공란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공란. 빈 공간.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도 등기할 수 없어. 아무도 등기할 수 없다고. 이 자리에는 누구만 등기할 수 있어요? 을만. 예약했으니까. 그러면 자 순위번호 3번으로 또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서 병에게로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이건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 예약에 이렇게 두 테이블 예약했는데 이 테이블은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다른 사람 앉아도 돼? 안 돼? 앉아도 되지. 이건 다른 얘기니까. 그럼 이 3번 등기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3번 등기가 오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앉던 말던 상관할 수 없잖아. 예약성만 지켜주면 되니까. 그러면 4번 등기로 또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5번 등기로 임차인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게 올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지금 여기에 뭐가 딱 되어 있어요. 공란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 예약에 대해서 완결을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완결. 그러니까 이 예약석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예약을 해서 완결을 시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갑이 을에게 팔으려고 예약해 줬잖아요. 그럼 그걸 잔금을 치르고 말하자면 본등기를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갑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을에게라는 등기가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원래 이게 없다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되고 나서 보면 양립이 안 되는 등기가 생겨요. 양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자, 어떤 등기랑 어떤 등기가 양립이 안 돼? 요 2번의 본등, 이걸 본등기라고 합니다. 이 본등기랑, 이건 가등기고 본등기잖아. 이 본등기랑 이 본등기가 양립이 안 돼. 왜 양립이 안 돼? 자, 갑이 을한테 넘겼는데 갑이 병한테 어떻게 넘겨? 양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선행 등기가, 이게 2번 등기가 먼저 왔잖아.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행 등기가 말소돼요. 직권 말소된다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지워야 해. 그럼 병은 소유권을 뺏겨. 맞아요? 예, 소유권 뺏겼지? 그러면 이 저당권은 누가 잡아준 걸까요? 저당권은. 갑이 병이. 병이 잡았지.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됐으니까 얘도 직권 말소. 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란 말이야. 그러면 임차인은 누가 임대차를 체결했을까요? 병이. 얘도 직권 말소. 이렇게 된다고. 얘는, 이 임차인은 이런 거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네. 왜?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좀 조심해 줘야 되네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집도 위험한 집이고, 그죠? 선순위 뭐가 있는 집도 굉장히 위험하네. 가등기 있는 집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 집을 중개해 주라고 하면 중개해 줄래요? 안 해 줄래요? 응? 중개해 줄래? 안 해 줄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중개할 게 없다 그랬잖아. 이것도 중개할 수 있어. 아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중개하는 게 맞다 그랬죠, 제가? 보증금을 최소로 내리고 월세 최대해서 하면 안전하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전해? 그것도 안 돼. 왜 안 돼? 아무리 보증금을 최소로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도 못 받아, 이거는. 왜냐면 이건 소유자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위험할 거 없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봐요. 정답은 이 안에 있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릇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한테 이제 리갈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관념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공부하실 때 하나를 배우면 몇 개를 생각하게 돼요. 응? 정답이야. 누구랑 계약하면 돼? 오라고. 그리고 그 계약할 때 값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등기가 말하자면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누구랑 누구를 같이 오라고 그래. 에? 지금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갑일지 을일지 모르니까 야 너네들이 다 와. 해가지고 너네들이 다 동의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게.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잖아요. 됐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 안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어떤 식이든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말하자면 조금만 생각해내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 그럼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계공이 있고 이런 거는 중개를 안 해주는 계공이 있으면 어떤 계공이 훌륭한 계공인 거예요? 중개해주는 계공이 훌륭한 계공인 거지. 그죠? 예. 자, 뭐 그런 거고, 이제 129페이지에 있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건데, 이 우선 변제권하고 세트로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칠판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대항력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누구한테? 새로운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주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순위권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한테도 뭐가 있으니까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살짝만 바꿔가지고요. 저당권이 있고요. 또 저당권이 있다고 치고 임차권이 있어요. 근데 얘가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야. 그죠? 그럼 얘가 대항 요건은 갖고 있지만 얘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차피 얘는 쫓겨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쫓겨나는 운명은 다르지 않아요. 쫓겨날 거긴 할 거야. 그런데 얘가 쫓겨나더라도 뭐라도 받고 쫓겨나면 덜 억울해. 보증금이라도 받고. 자, 그러면 봐요. 이게 이제 경매가 넘어가서 집이야. 그럼 배당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얘를. 왜 얘를 먼저 해줘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얘를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준다고. 팔린 금액을 돈을 줄 때, 그 다음 누구를 주냐면 얘를 줘. 얘를 왜 줘? 얘한테도 우선 매제권이 있으니까. 그럼 얘한테는 이제 그 다음에 줘야 되잖아.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그죠? 사람 돌이고, 근데 얘는 배당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얘는 왜 배당을 안 해줄까요? 정답은 이 안에 있어요. 우선 배제권이 없어서. 임차권은 우선 배제권이라는 게 없는 거야, 원래. 이건 채권이니까. 그럼 얘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쫓겨나고 그러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너가 그러면 이 대항력 아니더라도 대항요건에다가, 그러니까 이 대항요건이라는 게 요거죠, 그죠? 요거에다가 꼭 대항력이 없어도 돼. 대항요건에다가 뭘 받으면, 아까 어떤 분이 이거 답변하셨었는데 뭘 받으면, 네 글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너한테도 얘네가 갖고 있는 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네, 그치? 네. 그러면 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왜냐면 대항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 그랬고, 이 우선 변제권은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야. 배당.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우선 변제권은 얘보다 우선할 수 있어, 없어? 얘네들보다 없어. 선순위보다는 우선이 안 돼.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 가운데 있는 얘, 이 우선 변제권은 얘보다 우선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얘보다는 우선하지. 예.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우선 변제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권리. 가운데 얘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후순위보다, 예.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권리, 이걸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를 우선 변제권이구나. 그러면 질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게 안전, 안 받아 놓는 게 안전? 받아 놓는 게 그나마 안전. 그렇죠? 근데 더 안전한 건 대항력이 있는 게 더 안전하지. 그렇죠? 왜 대항력이 있는 게 더 안전해?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고 맨 위에 있으면 말 그대로 대항력이 있잖아. 그러면 더 안전한 거야. 왜 더 안전해? 확정일자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왜 확정일자 상관없어도 돼? 응? 대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못 내보낸다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뭐 주겠어? 보증금 줘야 나가지. 예? 그러면 안 주면 어떡하냐? 계속 있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뭐를 받아놔야 그나마 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 그런 거죠. 가급적 확정일자는 빨리 받는 게 유리해, 아니면 천천히 막 몇 년 살다가 받는 게 유리하겠어? 빨리. 그래야 이 순위 관계가 얘네보다 선순위가 되거나 동순위가 되거나 뭐 하겠죠. 그죠? 네. 저당권도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으면 어떤 저당이 더 좋은 저당이에요? 1번 저당이에요. 왜냐면 이건 훨씬 먼저 받으니까. 2번 저당은 자칫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뭐 그 정도까지 보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대항 요건의 유지에서부터 조사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 이런 것들 하고 경매, 공매, 매수신청 대리 여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